네, 어서 오세요. 그 댓글에 대해서 한마디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댓글 관리를 잘 안 해요. 예, 뭐 자동 삭제된 게 있다면 그 구글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그 금칙 처리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번 들어가서 댓글 풀어주죠. 물론 이제 SNS 건달들 있잖아요. 깡패들.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하죠. 삭제가 안 되면 그냥 뭐라 그러나, 뭐, 쉴드 처리해버리고 그러죠. 그 깡패들이 꼭 있다고요. 이게 이제 뭐 인터넷이 그 현대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연결 통로인데, 그렇잖아요? 고독한 사람들이 만든 게 인터넷이라고. 근데 그런 고독을 덜어주는 자리에 와가지고 고독을 자초하는 깡패 짓을 하면 어떡해. 그죠? 쌍욕하고 막 그렇다. 지난 댓글은 뭐 다 읽어봤어요. 건달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내가 처리하고 나머지 다 뭐 터치를 안 해요. 읽어보긴 했어요. 상당히 포스트 모던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은 댓글들인데, 그죠? 우리 구독자라든가 이제 오랜 그 시청자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문명 모르고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도 있어요. 들어가서 보세요. 지난 영상. 그 댓글 참 재밌더라고요.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산이 어떻게 생겼나를 설명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산악회 회원도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들어와서 자기는 등산할 환경이 안 된다 이래버리면 어떡해.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지사정이지. 왜 산악회 들어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 영상이 말이에요. 무슨 한국의 무슨 뭐 결혼 정보회사도 아니고 말이야.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데이터를 주면 그냥 다들 알아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앞에 두고 지금 한 20년 정도 한국의 특수하고도 비정상적인 결혼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 들어와서 오해한 거예요. 산악회인지 몰랐다 이 말이지. 지난 영상에서 그 사용했던 참고 데이터는요. 거대 데이터인데다가 종단 연구예요. 학교에서 그런 데이터 누구도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통 통계인 줄 알고 자꾸 헛소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 말이에요. 지금 한국처럼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그 급격하게 증가했던 1인 가구, 고독 문제, 고독사 문제, 급격한 이혼율, 물질주의, 남자들의 그 결혼 거부 사태, 이런 거 모두 겪은 와중에 만들어진 데이터라고요. 무슨 말이 많아 그런 데이터에다가.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자가 임신하면 말이야. 남자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 서구 영화 못 봤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서구 남성들도 여성들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사랑의 정서가 무너져 버린 시절도 모두 겪은 이후의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 시절 다 겪으면서 나온 데이터예요. 한국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지금. 결혼의 데이터는 말이에요. 그런 문화에 의해서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이후부터 결혼에 대한 연구가 쏙 들어간 거 아세요? 페미니스트들이 정책을 그렇게 피웠다고요. 결혼에 대한 연구 싹 없애게 만들어 놨다고. 강제했다고. 동거에 관한 연구도 2000년 이전에 무지 많았는데 그 이후부터 거의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이 폐악질을 뭐 구글만 하는 거 아셨어요? 학계 폐악질은 더 심해요. 그래도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오랜 데이터. 사내 모습을, 결혼이라고 하는 사내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어디서 뭘 배워왔길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아무리 나라가 엉망이라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생각이 없나 봐요. 왜 자꾸 비정상적인 지금의 한국 결혼 문화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몰라서 한국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결혼 문화가 워낙 파생적이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결혼 문화는 오래 못 갑니다. 물론 피 보는 건 지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지만 그거 안타깝지만은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세대 후목이 지나갈 문화라고 이게. 넘어갈 문화예요. 이미 서구가 다 겪은 문화야. 거기서 나온 데이터고.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한국의 비정상적인 결혼 문화를 만든 게 신자유주의 경제,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정책 이 세 가지가 주범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다 밑밥을 깔았잖아요. 한국이 제일 심한 나라라고도 했죠. 비판의 포커스도 당연히 저 세 개의 정책을 주도한 놈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그거 다 알면서 왜, 모르는구나, 참,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자금 20대, 30대 남성들의 몸부림은 포스트 모던을 거부하는 몸짓이라고. 이제 잘 보신 거예요, 그거. 긍정적이죠. 예. 지금 한국과 중국의 이 악마 같은 결혼 문화가 말이죠. 목까지 차올랐어요. 곧 토해버리겠죠. 이 상태가 영원히 갈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상태 영원히 못 가요. 이미 서구도 다 겪었던 거예요. 한국은 처음 겪는 거야, 지금. 이 강아지들도 미해하기 미친 문화가 1920년대, 30년대 있었다고요.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그랬어요. 그 문화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1920년대 결혼하고 연애에 대해서 확실히 비정상적이었던 미국 사회, 영국 사회 미리 다 알려드렸잖아요. 참고하시라고. 바로 전 영상 2개나 있어요. 개들한테도 욕을 먹던 시절이야. 그때가. 지금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상으로 되돌아갔다고. 지금 서구가 약간 다시 비정상으로 굴러간다고 해서 이 비정상을 기준으로 놓고 말하라고? 보편을 먼저 말하고 특수를 말해야지 특수를 먼저 말하고 보편을 말하는 건 순서가 아니죠. 기본을 자꾸 놓치니까 잔소리 한마디 한 거예요. 오늘은 고독하고 동거에 관한 건데요. 결혼 얘기 했으니까요. 이제 동거 얘기도 해야 되겠죠. 이른바 비혼이라고 얘기하는 그 독신. 그것도 얘기해야 되겠는데 뭐 독신은 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런 건. 그저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정보밖에는 줄 수 없죠. 아무튼 동거니 결혼이 하는 데이터 연구가 2000년 기준으로 심각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다 이들의 정책이에요. 진실이 알려지면 페미니즘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계속 연구를 막아왔던 거지. 그런 겁니다. 그 1980년대까지 이혼 광풍이 불었어요. 서구에서. 60년대부터 해서. 이제 서구에서는 이혼이 그 정체 상태나 아니면 줄어들고 있죠. 한국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아무튼 광풍이 불었던 만큼 서구의 몇 나라는 현저하게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죠. 특히 영국이 그래요. 중국은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퍼센테이지는 비슷해도. 이 독신 문제나 고독에 대한 문제, 또 동거에 대한 문제, 이것도 철학적인 인용문 내용하고 데이터로 만들어진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세계화 비판이라고 하는 영상의 목적만 갖고 있어요. 내용에는 내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 대한 내용은 세계화의 큰 틀에서 보는 거니까 한국 데이터가 아니라 세계화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저한테 자꾸 한국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한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잘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한국에 뭘 판단해달라고 자꾸 짜증을 내냐고. 그러니까 나도 짜증나잖아요. 그죠? 현대인은 원래 고독해요. 자기 삶 자기가 꾸려야 돼요. 데이터를 갖다 주면 직접 판단해야지.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냐고. 서론 길었습니다. 007 작가 있잖아요. 이안 플레밍이라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50년을 살았어도 남편과 아내는 별개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인이 들었으면 섭섭하게 들렸겠죠. 하지만 현대인한테는 말이에요. 실존적인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내도 남편도 어떻게 못 해줍니다. 우리 그럴 거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흔히 이제 서로 바라보면서도 외로울 때가 있다고. 삶이 참 공허하구나. 이런 느끼는 상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참 없구나. 이런 상태. 나 결국 빈손이구나. 이런 상태. 응?
자신의 그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남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매번 경험을 한다고. 그때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어떤 실존적 고독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1인 가구 같은 거, 뭐 지금 외부적인 고독이 자꾸 강조되니까 우리 내부의 고독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남편도 아내도 못 해줘요. 이 고독은요. 이 실존적인 고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독을 더욱더 고통스러워하고 자꾸 옆 사람을 괴롭히죠. 예전에는 남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 안에 그런 고독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19세기 이전에는요, 고독을 좋은 쪽으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바. 데이비드 휴미 그랬어요. 인간한테 고독은 가장 큰 형벌이라고. 그래서 독방 감옥도 생긴 거잖아요. 하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외부적인,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고독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고독이 있네 라고 발견한 사람이 이제 칼라일, 라이너 마리아 릴케, 프리드리 니체, 헤르만 헤세, 랄프 월드 에머슨, 데이비드 소로우, 마틴 하이데거 이런 철학자들이 내면의 고독을 발견했다고요. 이 과학자만 쓸모 있는 게 아니죠. 과학자는 주로 외부 자연을 연구하지만 철학자는 내부 자연을 연구하니까 인간 내부에 고독이란 게 있네?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고독이란 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근대 사회가 장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응? 그건 모르고 일단 근대 사회가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존재적 고독이 아니라 실존적 고독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놓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거꾸로 니체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고독을 찬미했죠. 내 안에 있는 고독 참 좋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고독을 잘 경험 못해요. 시간이 더 흘러가야 돼요. 내면의 고독에 이 내면의 고독을 견딜 자신감이 언제쯤 생기냐면 50 넘어서 생긴다고. 그래서 화원 이혼도 쉽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고독을 견딜 수 있다. 내 안의 고독을 내 스스로 견딜 수 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살아요. 화원 이혼해서.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게다가 젊었을 때는요. 자기의 고독이 말이에요. 자기 내부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생겼다고 자주 착각을 한다고요. 하물며 착각하지 않아도 기질적으로 고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 고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끝없이 남을 찾아요. 일을 찾으려고 그러고 젊었을 때는 이제 주로 애완동물로 그 고독을 채우려고 그러죠. 선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실존적 고독이라 이게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몰라도 부모님, 아주 친한 친구, 애인, 남편, 부인 이 사람들의 사랑이 있어도 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젊었을 때 자기만의 고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고독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로 변해버리죠. 그게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깨달았던 거예요. 니체도 깨달았고 니체는 오히려 좋아서 환장을 했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니체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느낌을 해서 끝내지 말고 확정을 해버리세요. 내 마음속에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고독이 있구나. 이 고독은 나의 친구구나. 이렇게 확증하면서부터 삶이 좀 달라진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건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친구처럼 계속 남아있다고. 이게 현대인의 문제인지 인간의 본성인지 누구도 밝히지 못했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 내면의 고독을 발견한 게 19세기 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실존적 고독은요, 실은 자유이기도 합니다. 예. 릴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유명한 있잖아요. 에세이. 젊은 시인에게 주는 편지. 혼자 되면 말이에요. 일을 혼자 하니까 실수도 줄어요. 연인이 멀리 떠났다고 했죠. 대신 당신의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고독을 사랑하세요.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잘합니다. 그것에 행복해하세요. 아무리 외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고독은 당신한테 받침대가 돼주고 안락한 공간이 돼주고 당신의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을 찾게 할 것입니다. 이거 젊은 사람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니체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신만의 고독을 말해요. 긍정적인 고독하고 치유의 공간, 그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낚시꾼들이 그렇잖아요. 흔히 그 예술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모로 그 내면적인 고독을 잘 활용을 해요. 응? 돈이라든가 뭐 체면이라든가 뭐 제도권 내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자기 개발적인 직업이 뭔지 잘 모르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싱가포르라든가 한국, 중국 같은 대중이 아니라면 보통은 자기 머리로 자기 손으로 제품과 경영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 공예가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건축가라든가 각종 이벤트 플래너라든가 IT 플래너, 인력사무소, 뭐 미용사, 사진가, 요리사, 뭐 비즈니스 컨설턴트, 뭐 전업주부 이런 사람들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져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이들 중에는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러한 고독의 치유의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선호하는 직업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죠. 제가 한국을 찾아봤어요. 왜 한국 얘기를 자꾸 하라 그래갖고. 한국 대중은요, 선호 직업하고요, 행복한 직업이 서로 비슷하더라고. 이게 전 세계 다 틀리거든요. 근데 한국만 비슷해요. 참 행복의 기준이 남달라요. 한국 사람들. 그래도 한국 사람들 그 취미활동으로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직물적이고 물질적이라면 뭐 취미활동을 따로 갖는 것도 살아갈 방법이니까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죠? 뭐 아무튼 모든 사람이 예술적인 직업인이 될 수도 없고 뭐 니체처럼 뭐 철학하는 니체가 될 수도 없잖아요. 또 예술가들이 작품에만 헌신하지 않아요. 니체도 자기만의 고독 속에서 작업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실존적인 고독을 채우는 직업이고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물론 자유가 있죠. 자기만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종속도 있습니다. 니체가 루살레미한테 종속하는 거 보세요. 짐승처럼 종속했잖아요.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다고 자부하는 두 남자가 한 여자한테 종속당하고 살았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자기의 그 실존적인 고독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 그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연의 은둔자라고 불렀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 너무 간편하면서도 매우 상식적이고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시하죠. 어차피 내면에 고독이 있다면 나 그거 인정하고 말겠다고 말해요. 나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다. 술집이라고 해도 이게 일이다 싶으면 나는 죽돌이처럼 일할 수 있다. 우리 집에는 의자가 3개 있다. 하나는 나의 고독을 위한 자리, 둘째는 친구들을 위한 자리, 셋째는 사회를 위한 자리다. 간단하죠?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실존적인 고독을 그대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외부 환경에 의해서 고독해지지 않는 첫 번째 단계죠. 이게. 두 번째는요. 소로우는 그랬어요. 자신의 내면적인 고독을 위한 자리를 친구나 사회와 절대 섞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를 만나고 사회에 나가서 무슨 뭐 정치적인 연설을 하고 그럴 때도 자기가 자기만의 시간을 위해서 딱 시간을 가졌다고. 절대 친구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고독을 바꾸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를 3등분했다 이 말이에요. 충돌시키지 않았다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충돌시키죠. 그게 실은 내면의 고유의 고독이라는 걸 모르고 충돌시켜버린다. 근데 해법은 참 단순하죠? 실은 단순한 게 제일 어려운 법입니다. 자, 반례를 들어드릴게요. 자기의 그 실존적인 고독이 뭔지를 모르고 바깥에서만 채우려고 자기 고독을 그랬던 여자가 버지니아 울프죠. 여기저기 자기 고독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이게 1920년대 광기가 극에 달했던 영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사회가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는 아이를 낳지도 않았어요. 이런 엉망인 사회에서 애 낳으면 뭐하냐 그랬다고요. 응? 인간은 친절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며 순간의 쾌락만 추구할 뿐 배려가 없다.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고통을 아이한테 전가할 수 없지 않느냐. 직물적이고 변덕스럽고 허영심만 가진 그런 동물들의 개체수를 늘릴 수는 없다. 이거 1920년대 이런 사람 많았다니까요. 지금 한국하고 똑같잖아요. 하지만 결국 오산이었죠. 응? 오산이었다. 뭐 또 자기 고독을 달래겠다고 뭐 또 옛날 영화 배우들처럼 자기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4번 하고 5번 하고 뭐 그럴 수도 없잖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는 버지니아 울프처럼 자살해버립니다. 마약을 먹든가 그런다고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나의 고독의 원천은 남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건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연애와 결혼에 대한 판단이 보다 객관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뭐 각자 다 환경이 다르니까 알아서 이제 판단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실존적인 고독을 그냥 인정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어느 정도 확장할 수 있는가는 그건 자기 능력에 따른 거예요. 니체처럼 뭐 완전히 확장을 크게 해버릴 수도 있고요. 뭐 조금만 그 헨리 데이비스 소로처럼 3분의 1 정도만 딱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뭐 한 80% 확장해 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혼자 있어도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자, 이 문맥에서 동거를 한번 말해보죠. 1970년대까지 서구에서 동거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여졌어요.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1960년대부터. 두 남녀가 동거를 결정하는 뭐 이유는 뭐 12가지, 20가지, 100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다 좋습니다. 모두 다 지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뭐. 앞서 말했듯이 동거에 관한 것도요. 연구가 2000년 전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그 사회학적 연구 초반부에 그 동거의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6년에도 이 동기 연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살펴봤더니 이전과 거의 똑같네요. 결혼이 우리 사랑에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나키스트적인 의견 말고는 모두 각 항목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연관되어 있죠. 결혼하기 전에 연습해야 되겠다. 결혼하기 싫지만 같이는 더 있고 싶다. 아니 같이 살아보니까 편리하다. 나는 이미 실수로 낳은 아이 키워야 되지 않느냐. 좀 더 노력해서 알아보려고 헌신을 좀 더 해보려고 이런 것들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 동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동기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연구가 처음 시작됐을 때 학자들이 그랬어요. 이 동거나 결혼이나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로 현실을 보니까 전혀 안 그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학자들이 좀 가설이 이상하죠.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택했고요. 그죠? 동거를 택했으니까 결혼한 부부보다 서로한테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 왜 같은 결과를 낼 거라고 그런 가설을 세웠을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신뢰가 전반적으로 사라진 사회라는 거 그 문맥 속에서 동거가 탄생했다는 걸 몰랐나? 동거에는요.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성적 독점성이 매우 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요. 믿음이라든가 두 남녀의 믿음,
소통, 씀씀이, 진실성 모든 면에서 부부보다 떨어지죠. 뭐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를 존중한다든가 가사 일을 나눠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부부보다 비율이 훨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거가 늘어난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그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가 나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뭐 오로지 사랑만으로 우리 영혼을 합치겠다 이렇게 행하는 그 아나키스트들도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한테는 서로 공적 약속이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죠. 공적 약속이 없으니까 저렇게 동거에 불성실한 측면들이 자꾸 나타난다 이 말. 한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동거와 결혼을 얼마나 가깝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미국 데이터는 저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의 경우를 다시 예를 들면 주로 20대에 동거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든가 헤어지든가 그러겠죠. 그런데 헤어지는 비율이 아주 높아요. 이 동거란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동거인들 평균 동거 기간은 1년 3개월입니다. 통계적으로 보통 7년 이상 동거하면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그 각종 그 특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7년 이상 동거했으면 결혼을 했든 말든 간에 계속 간다는 거죠. 응? 결혼과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동거 커플 10쌍 중에 한 쌍만 5년을 넘기지 못했다면 한 쌍만 5년을 넘겼어요. 나머지 9쌍은 5년을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동거 전혀 없이 그냥 결혼한 커플 80%는 5년 후에도 여전히 결혼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동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동거에서는 결혼으로 꼴이라는 확률이 한 50% 가까웠는데 두 번째 동거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다. 20% 가까이 떨어졌다. 더 비극적인 건 따로 있어요. 동거남은 남편보다 바람 피울 가능성이 400% 높아요. 동거녀는 아내보다 바람 피울 가능성이 800% 높습니다. 이 관계를 보존하기가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적 독점성을 없앤 게 동거잖아요. 공적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이게 결과를 이렇게 만든다고. 미국의 데이터예요. 한국은 뭐 또 다를 수 있겠죠. 이전 영상에서 그 퍼센테이지하고 배수를 갖다가 서로 섞어서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뭐 750배 뭐 이랬는데 그 750 그럼 당연히 퍼센테이지를 먹어야죠. 연애 폭력의 빈도는 부부 폭력건이 400% 이상이네. 실제로 부부싸움이 폭력으로 번질 확률 이게 동거 커플보다 300%가 낮아요.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페미니스트 운영하는 정책가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결혼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요. 두 남녀의 이혼율은 동거 없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50%가 높아요. 서유럽에서는 80% 넘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혼율은 더 높다 이 말이야. 동거한 게. 그 왜 그런가는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독특하게 튀는 게 뭐냐면 동거한 여자와 결혼했을 경우 그 아내의 외도 비율이 동거 없이 결혼한 여성보다 330% 높았다. 왜 그런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결혼과 동거를 비교한 학자들의 대다수의 결론이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동거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동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게 가진 채 동거를 했기 때문에 동거인들한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동거 연인들이 결혼을 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시작부터 레임덕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결론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약혼 후에 동거를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전하다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페미니스트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연구를 용납하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그냥 목을 잡아 끌어버려요. 이런 연구도 다 못하게 만들어놨다. 물론 이제 동거라든가 결혼에 대한 연구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쉽게 변하는 연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데이터는 언제나 유효하다고. 게다가 종단 연구 아니에요. 언제나 유효하죠. 그래서 다행히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물론 결혼이란 게 말입니다. 계산 잘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아무렇게나 결혼했다고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연애하고 결혼의 왕도가 어디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말이야. 결혼하는 법, 연애하는 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돈 벌자고 사람 눈 속이는 거지.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연애와 결혼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예. 그냥 만나서 사귀면 되는 겁니다. 19세기 연애 박사 제인 오스틴이 그랬잖아요. 딱 한마디 했어요. 제인 오스틴이. 이 여자는 명제처럼 탁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착한 사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신도 착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결혼의 80%는 먹고 들어간다 그랬어.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사랑이 가능하다고. 사랑이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착한 사람을 만나는 게 사랑하기 더 쉽다 이거예요. 20세기 초 결혼 박사,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엠마 골드만이 또 그랬습니다. 결혼 같은 거 따지지 마라. 사랑부터 단단히 쥐어버리면 결혼은 그냥 따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한테 착한 사람이 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삶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야 뭐 좀 달라도 되고 뭐 다 달라 직업도 달라도 되고 다 그런데 학력 다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다. 가치관만 좀 비슷하면 됩니다. 살아가는데 삶이잖아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해야죠. 아무리 남녀의 연애와 결혼 문제가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상 그런 혁명은 한 번도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예, 이런 변화들은요. 지난 시절 모두 겪어보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조상의 지혜가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의 책도 좀 읽어보고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좀 읽어보면 어느 연애 전도사나 결혼정보사 사장의 말보다 더 깊고 폭넓고 설득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도 자식을 가졌으니까 나도 한마디 얹을까요? 이제 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2, 3분만. 나도 오스카 와일드랑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허영심 있는 사람은 피하세요. 그런 사람은요. 사랑을 하는 사람도 못 되고요. 사랑을 받을 사람도 못 돼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항상 부자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그러든 뭐 누구한테 그러든 간에 뭘 자꾸 해달라는 사람이 있다고. 이 허영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줘도 못 받아요. 허영심 때문에 그렇죠. 근데 허영심이 돈을 자꾸 쓰게 만들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그거 가지고 돈 좀 쓰게 하면 어때? 근데 제인 오스틴이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요. 성에 안 차요. 웬만한 게 다. 그래서 상대의 결점만 자꾸 들추고 상대의 장점을 자꾸 무시하죠. 이거는 결혼하고 연애 실패의 지름길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드린다 그랬잖아. 두 마디도 아니고. 그런 사람 말고요. 집착하진 않지만은 자꾸 뭘 해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같은 거 말고요. 선물 주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건 너무 요식행위잖아요. 그런 거 말고 마음이든 물건이든 밥이든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뭐 좀 지내다 보면 알게 돼요. 뭘 자꾸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 만남에 뭘 자꾸 들고 와.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작은 일 같은 거 겪어보면 알게 되죠.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집착하지 않고 단지 주는 것으로 기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란 뭐냐 하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연애 감정과 다른 거예요. 이게 연애 감정은 상대가 불확실할수록 많이 올라와. 마치 그 BTS 좋아하듯이. 하여튼 BTS를 남편으로 한번 데리고 있어봐. 그 연애 감정 올라와요? 그거? 안 올라와요. 연애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할 때 불타오르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자꾸 속지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만의 고독을 잘 활용하라고요. 내 안에 좀 침잠을 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는지. 이게 변증법적으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에이고, 다 좋은데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찾기 어렵다고요? 도시에서 찾기 힘들면요. 시골로 찾아보세요. 시골에도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찾든가. 이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뭐 어쩌겠어요. 집안에 물건이 없으면 나가서 찾아야지. 에? 안 그래요? 뭐 성문화가 상당히 이상한 나라들도 많지만 어디 지금 한국 이상 되겠어요? 어느 나라가 확률상 그 괜찮은 건지 홉스테드 뭐 지표부터 찾아보세요. 네? 홉스테드의 문화의 기본만 알고 한번 찾아다녀 보시라고. 내가 젊었을 때 보니까는 유럽 남녀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그 애인 찾으러 돌아다니대? 지금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뭐 요즘 한국 남자들 바깥에서 인기 좋다며. 사랑과 결혼의 국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유여행 가지 마시고 헌팅을 좀 해보시라고 가서. 그리고 착한 남자만 착한 여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나 그런 남자는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까지 하느라고 아유, 좀 그랬나요. 이제는 페미니즘으로 돌아가야죠. 그죠?